네, 반장들 반가워요. 서울의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아요. 호감기 조심하고요. 11월 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고 반장, 북미 고위급 회담의 날짜하고 장소가요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오는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국무부는 발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항목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밤이나 금요일 새벽쯤에 이제 열리는 거군요. 뉴욕에서요. 신 반장, 오늘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가 되잖아요. 네. 오늘 첫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15%가 인하가 되는 건데 네.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 네. 일부 자영주유소는 기존에 사놓은 걸 다 팔고 나서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때 이 직영주유소 장소를 검색하려고 네. 그 오피넷 사이트가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신 반장도 안 보이던데 혹시 갔다 온 건 아니에요? 저 차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보통 우리가 KDI라고 부르죠.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또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0.1에서 0.2%포인트씩 낮춘 거죠. 또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도 올해 20만 명대 중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7만 명, 그리고 내년에는 20만 명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0만 명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KDI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는데 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대로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권이 합심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군특별수사단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세월호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TF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 첩보죠. 첩보 수집에 나섰고 유가족 사찰 방안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의 성향이라든지 TV 시청 내용, 가입 정당, 인터넷 카페 활동, 중고 거래 내역 같은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보고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뉴스는 아닌데 우리 사회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통계청이 오늘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1%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양 반장이 웃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반장들이 다 미혼이라서 혼자 걱정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다는 거를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남녀가요,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가지고요, 56.4%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가사를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도 감소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요, 남편이 부인에게 만족하는 정도가 부인이 남편에게 만족하는 비율보다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이제 아빠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제 첫 여야정 협의체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어제 뒷얘기는 어떤 게 있었는지 분석해 보고요.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등 정치권 소식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미국 중간선거 등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여러 민생 현안과 예산 심사에 대한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다뤘던 대로요. 12개 항목이 담긴 합의문도 나왔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입장차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오늘 추가적인 뒷얘기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 청와대 발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의 성과를 정리하고 정치권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 한 것인데 어찌 홍씨냐고 물으시면 네, 오늘은 특별히 신장금 시간입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조선 영조 때입니다. 노론과 서로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당파 싸움을 벌입니다. 영조는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당파와 관계없이 고루 등용하는 방안 탕평책을 실시하죠. 그리고 탕평의 의미가 담긴 음식 탕평채를 유행시킵니다. 네, 조화와 화합의 상징 탕평채가 3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청와대 식탁에 올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18개월 만입니다. 뭐 줄도 잘 정리해야 돼. 날씨도 풀어도 정대표가 뜨는 날씨에 맞게 또 맞춰주고. 제가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네, 평소 각 세우기에 바빴던 여야도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 출신으로 절친 사이를 과시했던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까지 벌여서 우정에 금이 가는가 싶더니 이날만큼은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저희도 그 첫 번째 회의의 관리에 따라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번 우리 송원에서 그거 겸손해서 그러는데 저 먼저 하세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교수 단체 그래도 제 일당 대표인데 홍 대표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그럼 자꾸 그래도 우리 야당 대표께서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십시오. 아이고 자꾸 너무 겸손해도 대통령 계시지만은 그래도 일당 대표는 단단히를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짧게 좀. 네, 참 보기 드문 훈훈함이죠. 여야정의 첫 만남 결실도 맺었습니다. 민생 경제와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12개 항목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탄력 근로제 확대 추진입니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300인 이상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문제점 이것을 탄력 근로제를 통해서 보완하자. 여기에 여야가 동의한 겁니다. 네, 탄력 근로제는 최근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IT 회사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인데 한 3일을 야근하고 났더니 52시간이 다 차버린 거죠.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이 몰릴 땐 시간을 늘리고 없을 땐 줄이자, 즉 탄력적으로 일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노동계에선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저녁에 있는 삶을 살자는 52시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여야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 근로제 확대의 뜻을 모으면서도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 합의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현 노동을 존중하고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와 배치되는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의 입법 보완 문제는 정의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야 간 의견차가 컸던 선거 연령 인하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문 대통령이 선거 연령 18세 인하도 담자고 즉석에서 제안을 했고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자유한국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협력한다고 돼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선거연령 18세 이하도도 논의해달라고 하니까 김성태 대표께서 역시 대통령님께서 고단 수시라고 하면서 잘 이렇게 된 것이죠. 대통령 뜻을 받아들이신 거죠. 이 반대로 문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도 없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인사 문제와 남북 관계 그리고 탈원전 정책 등인데요. 야당은 청와대 인사풀이 편협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인사는 소위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국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오해나 불신은 대통령께서 이런 정례 해동을 좀 중단시켜 주시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렇게 직접 메모하면서 지적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첫 회의 원래 100분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오찬을 포함해서 총 2시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의견이든 이견이든 그만큼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합의문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제 성과를 내기까진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제 막 첫 회의, 협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오는 2월 두 번째 회의를 열자는 이야기에 문 대통령은 그것도 합의문에 포함하자고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야정 협치의 틀을 이어 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협치 첫 발된 여야정 협의체, 민생 입법 예산의 초당적 협력입니다. 네, 아까 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계속 안내 문자가 오네요. 내일 그 서울, 인천, 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하고요. 차량 이부제 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왜 저를 그렇게 쳐다봐요, 양반장? 네, 좋습니다. 뭐 중요한 정보니까 얘기를 했고요. 그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영표 대표에게 그 말 많은 원내대표 얘기를 3시간이나 들어주고 대통령이 대단하다. 그 점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성태 원내대표 그 전반적으로는 평소의 모습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요.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여야정 협의체 관련한 속보를 다뤘는데 이제 처음 그런 회의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다소 원론적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을 여야정이 함께 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탄력 근로제 얘기를 아까 신 반장이 했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이슈잖아요. 그 타협이 된 거죠,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정 협의체는 이 정의당의 반대 입장을 단서로 달아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 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서 이른바 이 평균 노동 시간을 법정 시간에 맞추는 방식인 건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 근로제로 이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자는데 여야가 동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확대 기간을 놓고 여야가 조율에 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처리 시점도 관건입니다. 연말 또는 늦어도 2차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는 내년 2월 전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선 정의당 또 노동계에서도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죠.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앞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집권 3년 차에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요, 오늘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세하지만 지금 경제 여건상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문 대통령이 느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자신의
감상평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또 주장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잘 되새겨 봅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죠. 소위 그 3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연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오전에는 사실상 그 임종석 실장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임 실장에게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발제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해서는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묻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 장 실장,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을 볼 때 경제 위기라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많다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 해석만 할 때 굉장히 과한 해석이다라면서 이 둔화 침체엔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이다. 이 근로자 75%에게는 상당한 성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예결위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가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경제라인 교체설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 이 장하성 실장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이낙연 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들의 하소연, 국민들의 어려움, 이 우리 청년들의 이 괴로움 이런 거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만자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경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시장에 많이 맡겼던 결과는 총리님, 어땠습니까? 총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의원님께서도 되겠습니까? 그러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도를 내보이셨습니다. 네, 저희 정부도 시장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운영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그 약 2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또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이 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서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요.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에 총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 고용 부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예산은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 사의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현재의 그 경제와 고용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예결위에선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야당은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건 퍼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진짜 퍼주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은 다양한 경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인 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부처별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 국감이 진행된 운영위 그리고 예결위 상황은요.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신 반장이랑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이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시행에 들어간 날입니다. 그 첫날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 반장? 네, 시행 첫날인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이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평균 6.1원 하락한 1,684.2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지면서 주간 평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영 주유소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당장 인하된 가격이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 이 자영 주유소의 경우에는 미리 보유하고 있던 휘발유 이런 다 판 뒤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직영 주유소 위치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피넷. 전 솔직히 오전까지만 해도 오피넷이 무슨 사무용품 파는 그런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글쎄요, 이름은 좀 그러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아무튼 이 오피넷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 때문에 이 한때 이용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은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 부담이 완화됐다는 반응보다는 실제 인하된 기름값으로 주유하기 어렵다. 이런 불만이 더 많이 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뭐 지금 이제 그 반장들이 얘기했지만 시차가 있다고 하니까 뭐 당분간은 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이 부분은 속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야 일자리 남북기금 예산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군부대 시찰 등 행보를 두고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등 마치 임 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보는 듯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던 국회 예결위에서는 오늘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었던 만큼 이 야당의 공세는 거칠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참모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었다라고 했던 야당은 일제히 임 실장을 겨냥했습니다.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뭐 장관, 차관, 국정원장 뭐 데려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실장님, 나라 운영을 어찌 그리 하십니까? 어떻게 장관이든 차관이든 한 명이 가야지 정신 나간 장차관들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신데 이 한 장소에 어떻게 갑니까? 자, 이에 대해 임종석 실장, 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고 또 일찌감치 9월 말부터 현장 시찰 실무 검토를 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당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순방 중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중에는 경례를 벗어나야 된다는 아니면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스마트폰도 되고 거리도 가깝고 또 뭐 전자정부로 결제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도 다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임 전 실장의 DMZ 방문 영상에 GP 통문 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된 데 대해서는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언론사 지적을 받고 국방부에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들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군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 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점은 뭐 이 자리에서도 다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당이 문제 삼았던 선글라스에 대한 해명도 나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까지 착용을 하고 대통령 행세를 한 게 가관이다라고까지 했었는데요. 또 이후에 국방장관이 나서서 공군 BX에서 파는 2만 원대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죠. 자, 이날 임 실장이 왜 선글라스를 써야만 했냐? 본인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좀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이제 그 선글라스를 국군의 날에도 끼고 또 UAE 갔을 때도 꼈었고 또 현충일의 행사 때도 이렇게 이동할 때 끼고 했었는데. 자, 그동안 임 실장의 표정을 두고 뭐 해맑다, 티 없다, 뭐 급기야 사회탈 같다라고도 했었는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니까 이른바 직장 상사의 출장에 따른 해방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는데 그 궁금증이 오늘 해소가 된 겁니다. 자, 임 실장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해서 웃는 것이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타깃이 된 또 한 명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자기 정치를 위한 SNS 활동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은 이 마이크가 들어온 거예요. 마이크를 좀 넣으시죠. 더군다나 이 마이크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들었어요. 다 들려? 이 마이크를 좀 소리를 올려. 목소리 큰 분이. 이것도 또 야당 탄압을 하네. 자,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뜨끔했을 법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옆자리에 앉은 바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죠. 그런데 2013년 6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곽상도 수석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여러 청와대 수석들을 다 통합해서 또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얘기하면 되지 그 밑에 또 꼭 수석까지 그렇게 지금 상황 유지 등에 청와대에 좀 남아 있어야 한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물론 당시 민주당에서도요,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비판을 했었고 또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정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반복된 공방이긴 합니다. 자,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이 정부가 제출한 470조 원의 예산을 두고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여당, 그리고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이 과정에서 어제는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그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를 조장한다?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속기를 보십시오. 잘못 들은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 말씀 교묘하게 하시죠. 저 독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다 물었어? 나가서 누구한테 한 말을 나가서 자, 오늘 이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같은 모습 오늘 회의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여야 임종석 DMZ 방문 공방입니다. 저도 이제 저 장면을 여러 번 봤는데요. 정말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과거에 진짜 이제 의원들 간에 동물국회라는 좀 말이 좀 오갔을 정도의 상황이 좀 펼쳐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외려 이제 동물은 사라지고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볼썽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쳐봐 하고 나서는 안 치잖아요. 네. 그래요? 네.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최반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예결위에서 오늘도 여야 의원들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은재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이낙연 총리의 설전 들려드렸었는데 이은재 의원이 지난 고위당정청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이낙연 총리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진 거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이 총리가 장하성 실장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명예훼손 발언이다 이렇게 또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고용 악화 상황을 뜸을 들였어요, 얘기하기 전에. 신반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 반성하고 있었죠. 아까 얘기한 거. 맞을 것 같아서. 네, 농담이고요.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고용 악화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총리도 대변인, 부총리도 대변인, 책임 있는 분들이 청와대 실장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
뭐 생산적, 효율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논의를 하되 보다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박홍근 의원 역시 너무 자극적인 언사로 규정을 하는 건 본인들에겐 명예훼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글쎄요, 뭐 때 아닌 자기 고백을 했다면서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길어지니까 권성동 의원이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는 기관 아니냐. 특히 야당은 여당과 달리 국민 목소리를 크게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도 뭐 야당도 정부를 너무 감싸지, 여당도 정부를 너무 감싸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당은 당정 협의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야당은 이 국회의회에는 목소리를 낼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전달을 해야죠. 감싸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습니다.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예, 뭐 그리고 또 뭐 앞서 보신 설전의 주인공이죠. 장제원 의원도 어제 벌어진 그 상황을 의식을 했는지 여당 의원 질의에 항의하는 발언에 대해 독해를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인격 모독 발언을 했지 않느냐. 정부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또 보호하고 싶냐, 이런 지적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매체 카메라에 잡힌 장제원 의원 그 핸드폰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카톡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에게 형님, 민주당은 부대표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나쁜 놈 되고 있어요. SOS를 친 거죠. 그랬더니 윤 의원이 대응할게요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하나같이 다 나서서 자신을 비판하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나 좀 엄호해 주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요, 해명을 하기는 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안상수 예결위원장 주최로 오찬이 있었는데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 뭐 김동연 부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그 국무위원들과 함께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날 너무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살짝 와서 말하면 불출석도 살짝 뭐 양해해 주겠다라고 농을 건네면서 국무위원들과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한번 그렇게 큰 소리 쳐보겠습니까? 늘 11개월 동안 부탁하고 한 달 정도 저희들이 큰 소리 치는 기회니까 우리 장관님을 저와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구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야당일 때 저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세게 얘기하는 거 넓은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함께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특히 23조 5천억 원 규모의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아까 청와대 발제에서 보셨는데 정부 여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고 또 투자가 위축이 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며 이 원안 사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대비 낮은 수준의 일자리 예산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반면 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 삭감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를 대상으로 했던 운영위 국감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해보면요. 아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제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뭐 그런 얘기는 아까 다뤘었고요. 그 정부의 종전선언 연내 추진 관련해서는요. 청와대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죠. 네, 정의용 안보실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형식과 관련해서 이 정상급이 아니라 실무급에서 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픈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올해 안에 남북미 3국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렵다면 국방장관이나 혹은 뭐 합참의장급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타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의용 실장은 오는 8일 예정된 이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도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위급 회담 이후에 실무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 대비 태세가 부족하다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그 황장엽 노동당 비서 그리고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주장을 빌려서 이 북한의 대남적화 노림수에 현 정부의 대비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정 실장 우려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즉슨 황 전 비서와 태 전 공사의 주장이 낡은 주장에 불과하다라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덧붙였고요. 또 문재인 정부는 우리 완보에 위협이 될 때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 철칙이라면서 지난해 7% 방위비 예산을 올렸고 올해에도 국회에 8.2%의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요청드렸다. 과거 정부 9년 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평균 4.4%에서 5%밖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야당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성건 북한 조평통 위원장의 그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을 해서 이 북한의 특정 발언 중에서 확실치 않은 내용 또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발언에 추측을 갖고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미 고위급 회담 얘기는요 고반장 발제 때 추가로 해보고요.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는 특별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법원 내에서 고위 법관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야간 조사 등에 대해서 고위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 법원 직원이 고위 법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당사자인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저는 30년 전부터 떠들었다라면서 1988년 대법원장 사퇴를 불러왔던 2차 사법파동 때 법원 성명서를 제가 썼고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라고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 내 비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면서 법원이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잘 내줬다고 하는데 영장은 법원이 수사기관에 내주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내주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 등을 사찰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참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자, 특수단은 당시 기무사가 이 악화된 세월호 전국을 마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무사 내 세월호 TF를 구성해서 운영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특수단 조사에 따르면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있던 그 진도 체육관에서는 그 유가족들 개개인의 성향, 또 가족 관계, 또 뭐 TV 시청 내용까지 이런 걸 뭐 다 깨알같이 수집을 했고 또 안산에서도 유가족, 또 단원고 복귀 학생들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또 정치 성향 뭐 이런 합동 분향소 주변 또 시위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특수단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는데요. 기무사 요원들이 민간인 사찰에 부담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라고 수사 과정에서 또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특수단에 따르면 또 당시에 이 기무사는 유병언 이 세모그룹 이 회장의 검거 조직 TF를 구성해서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이 무전기 불법 감청이 위법하다는 실무자 보고서도 적법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바꿨고 대간첩 방탐장비까지 동원해서 전파 환경 조사로 위장해 감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만큼 중앙 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 이렇게 독려한 내용의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이 지금 이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월호 사찰 의혹 이렇게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중에 이제 세월호 부분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거고 지금 계엄령 수사의 경우에는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나온 속보를 보니까 지금 행방이 묘연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그 청와대에 자주 들어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는 전에 나왔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주요 국면마다 국방부를 방문했던 사실도 이제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속보가 더 있으면요.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기무사 세월호 전국 전환위의 민간인 사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오늘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넘겼던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죠.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이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고발을 만류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종일관 부인했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면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 경찰도 나한테 이러진 않았다라면서 대단히 격앙된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급기야 오늘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었죠. 자, 백종덕 변호사 이렇게 수원지검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와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이재명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이죠. 글쎄요, 어제까지도 보도됐던 바에 따르면 어제까지도 고발장 내용 하나하나를 다듬을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설득이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집권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그것도 차기 주자 중 한 사람이 정부기관을 고발한 모양새가 딱히 좋지가 않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만류였다는 겁니다. 자, 이 지사 측이 애초 이런 걸 모르고 고발한다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이쯤 되면 의사표시는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관련된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하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사건이 불똥이 사방에 튀고 있습니다. 자, 그 비운의 주인공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인데요. 어제 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 친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요. 요즘은 음주운전을 조심을 하지만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뭐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게 뭔가요? 살인행위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도 실은 예전에 그거 해봤다. 야, 이거 요즘 말로 TMI라고 하죠.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동석했던 윤창호 씨 친구들도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는 그런 약간 좀 표정인데요. 물론 예전엔 나도 참 어리석었다 뭐 이런 뜻에서 한 얘기였겠지만 때론 침묵이 금일 때도 있거든요. 자, 논란 커지자 손 대표 오늘 이렇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가 윤창호 군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지만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윤창호 씨 지금 한 달 보름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사실상 뭐 뇌사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기적적인 아들의 소생을 바라고 있죠.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여튼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사고로 아주 그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좀 정정을 했더라면 싶은데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 한편 윤창호 씨 친구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한테서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요 모르는 번호가 찍혀오길래 여보세요 누구세요 했더니 제가 이번에 무리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더라는 거죠. 본인도 이걸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전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의원은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약속했다고 하는데 설마 글쎄요 그거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제가 지난주에 이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의 그 미확인 발언. 지금 고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예, 이거를 갖다 뭐 우파 진영에서는 목구멍 챌린지라는 이름의 릴레이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조금씩 그게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냉면바를 세우면서 맛있게 먹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냉면도 잘 넘어가고 똥 빼 나온 사람한테 예산 맡기면 안 된다 했다는 그 이성건 위원장 발언을 또 패러디해서 나는 똥 빼도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당 전희경 의원 또 최근 또 전 의원 못지않은 보수의 또 뭐 아이콘으로 부상 중인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냉면 먹기를 선보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냉면을 시원하게 목구멍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일단 냉면이 목구멍에 저는 잘 넘어갑니다. 네.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2가지 정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 원래 이 목구멍 챌린지는요 누군가 이렇게 면발을 흡입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입항구에 냉면이 넘어가냐 일가를 하는 게 딱 정해진 원래 포맷인데, 앞서 보셨듯이 그걸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반칙이죠.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했던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리고 이게 전 지구적인 열풍을 몰고 왔던 이유는 바로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기부를 했던 때문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인류에 대한 사랑, 그 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얼음물을 이렇게 뒤집어 썼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냉면을 후루룩 짭짭하고 네, 저는 잘 넘어갑니다. 글쎄요, 이게 뭐 그닥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기부를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뒤통수라도 탁 때려서 보는 맛이라도 좀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아니죠. 양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지도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해찬 대표의 전화를 받고 경찰 고발 방침을 이제 철회했다.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알려져 있는데, 하여간 아까 이제 양 반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집권 여당에 또 이제 차기 주자,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마치 또 그런 면에서요, 오늘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금 맞물려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이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양갈래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범진보부터 살펴보면 2가지 특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가 1위를 유지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2위와 오차 범위를 넘어서 격차를 벌렸다는 겁니다. 다소 성급하긴 하지만 범진보 일강체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2번째 포인트, 지난번 같은 조사에서 범진보 주자 5위에 머물렀던 이재명 지사가 이번 조사에선 4.2%포인트 오른 11.3%를 기록하며 2위에 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약진으로 보이죠. 이재명 지사의 약진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당 안팎에서는 최근 쏠렸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가장 인화성, 화력이 컸던 이 배우 김부선 씨와의 문제가 경찰들로부터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그게 이 지사의 반등을 또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 이 지사가 경찰 고발을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오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여론이 나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굳이 확전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진보 쪽은 지금 얘기한 그대로고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1위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범보수 진영,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와 무당층에서는 응답자의 28%가 황 전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3달째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황 전 총리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0.7%, 그 뒤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총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비서실장을 교체했잖아요. 언론인 출신의 정운현 상지대 초빙 교수가 선임이 됐죠. 그렇습니다. 경남 함양 출생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지냈죠. 그제 그 SNS에 자신이 이낙연 총리한테서 어떻게 이 비서실장직을 제안을 받았는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 총리가 총리 집무실로 부르더니 내 길동무가 좀 되어주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뭐 어디 같이 가자는 건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낙연 총리는 자신한테 부족한 두 가지를 당신이 갖고 있다. 역사에 대한 지식 또 그리고 기계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진 분이니만큼 날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고 본인도 수락을 했다고 그 과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친일 문제 전문가예요. 친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분이고요. 자, 자유한국당 상황 좀 알아보고 갈게요. 전원책 변호사의 조강특위 또 김병준 비대위 사이에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비대위에서 감사 결과 하위 20% 정도는 컷오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30%를 컷오프하든 50%를 하든 그건 조강특위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서도 전원책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내년 2월에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네, 이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유기준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비대위 체제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금 조강특위가 진행 중인 당협위원장의 교체 작업은 비대위가 할 게 아니라 이 새 지도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전당대회 준비는 하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정우택 의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제가 적합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즉 당대표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신성일 씨 연결식 또 이제 발인식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고인의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죠. 네, 이 고 신성일 씨가 16대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이회창계였기 때문인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직접 빈소를 찾았고요. 또 대구 동구 지역구를 이어받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자유한국당 쪽 정치인들이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고인이 정치에 계실 때 그때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같이 고생했죠. 그래서 이 고인과 또 그 부인 엄앵란 여사 두 분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내가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고인과 엄앵란 여사님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나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하고 굉장히 좀 옛날부터 좀 이래 친한 그런 각별한 관계에 있어서 제가 대학 다니고 젊을 때도 몇 번 뵀었습니다. 영화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훈장 추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장례식이 영화인장으로 진행이 됐죠? 네, 한반장.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좀 장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한번 좀 지금 저게 발인을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뭐 부인 엄앵란 씨 그리고 유가족, 영화계 인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독고영재 씨가 사회를 받고 고인의 이 운구는 이덕화 씨와 안성기 씨 등이 이렇게 옮기는 모습이 저렇게 보였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보니까 그 부장은 좀 아시죠? 그 문희 씨라고. 알죠. 예전에 뭐 여배우 트로이카. 그럼요. 엄앵란 씨 다 같은 시기 아니에요? 아닌가? 그 트로이카의 엄앵란 씨는 어쨌든 아닌가? 아니면 됐고요. 미안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헷갈렸어요. 아무튼 저렇게 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시기 내가 너무 좀 크게 웃었죠, 좀 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들어온 여러 가지 소식을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로베스피에르 유명한 공포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빗대면서 그 인민 재판을 단행하고 있다.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관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아까 그 자유한국당 상황도 얘기를 해봤지만 한국당 주변 분위기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재명
경찰 고발 철회, 당 요청 수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8일, 그러니까 모레네요, 뉴욕에서 만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 등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곧 만난다, 조만간 만난다, 만난다고만 하고 도통 만날 기미가 안 보여서 여러 사람 애태웠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드디어 만납니다. 내일 모레죠. 오는 8일 이 두 사람 뉴욕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요, 두 사람 이번 회동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포함된 싱가포르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답보 상태였던 북미 협상이 다시 물꼬를 튼 셈입니다. 자, 관건은 북미 간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겠죠. 현재 북미 제재 완화가 우선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다,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기본 궤도에서 탈선해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라는 지선으로 기차를 몰아가고 있다.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서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Mr. Secretary, you said that North Korea will not see any economic sanctions lifted until it has demonstrated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that still your position? It is not only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our capacity to verify that that has taken place is also a prerequisite to lifting economic sanctions. 자, 두 사람의 양자회담은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회동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물론 그 사이 이런저런 계기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나서 회담을 갖는 건 거의 4달 만인 겁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직접 뉴욕으로 오는 걸로 봐서는 북미 모두에게 악몽 같았던 7월 회담 당시보다는 북한도 협상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과연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이번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 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청와대 설명은 이런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싱가포르 공동선언 4가지 항목을 논의하겠다고 콕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4가지 항목을 보면 1번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번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3번이 한반도 비핵화, 4번 유해 발굴 순서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은 3번, 4번인 비핵화와 유해 송환 발굴 논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회동이 중요한 이유, 그렇습니다. 이번 뉴욕 회동 결과에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조만간 북미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상 간 약속의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아무튼 8일이 되면 결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전역에서 시작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 의원 100명 중에서 35명, 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뽑게 됩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활을 건 상황인데요. 이 조지아주 등 경합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에 한창입니다.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Georgia. Thank you. You want to see Georgia prosperity end quickly? Vote for the Democrat.
자, 현재 상하원 의석 분포를 한번 보면요.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235석, 민주당 19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판세로는 하원 의석 분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 업체 등은 8년 만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각 당의 의석 분포에 비례해서 배분하지만 미국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대북 접근 방식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의 각종 정책, 견제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 판세 전망 포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미 다시 협상 테이블로 폼페이오 김영철 8일 회동. 네, 정말 미국 중간선거 열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간선거가요, 박빙 양상으로 흐르면서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많이 앞서가다가 이제 공화당이 많이 좀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구도가 완전히 무슨 오바마 대 트럼프 그러니까요. 전 현직 네. 대통령 간의 대결로 막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경합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유세에 힘을 쏟고 있다죠. 특히 전직 대통령이 당파를 초월해서 가급적이면 현직 대통령 공격을 자제하는 게 보통 관행인가요? 그렇죠. 관례예요. 그리고 예. 이제 또 바로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오바마 전 대통령 지난 2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의 분노와 공포를 조장해서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또 막판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선거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일지도 모른다. 나라의 인격이 투표에 붙여졌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투표할 때 여러분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불안정한 사람이 교실에서 총격을 저지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한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힘이 있다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보도가 정말 엄청 많거든요. 그 분석들을 잘 해놨어요, 주별로.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보니까 개별 지역별로는 박빙인 곳이 많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 그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CNN 보도를 보니까요, 이 선거 하루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이 공화당의 두 자릿수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CNN이 성인 1,518명을 대상으로 한 당신의 선거구에서는 어느 당 후보를 뽑겠느냐라는 질문에 55%가 민주당을, 42%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여성과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9%만 지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 대비 지지율이 2%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하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 봤듯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또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내 전문가들도 막상 뚜껑을 열면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공화당이 추격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했으니까요. 이제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사전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어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정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추가로 좀 이제 다뤄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고 반장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원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또 차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대이란 정책이나 대북 정책 등에 있어서 독주를 하던 트럼프 정부의 드라이브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크게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의회의 견제만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아예 대북 정책을 후순위로 미뤄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입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홍영표, 우리나라 민주당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관련 발언 또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하원 판도 변화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상무역 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확정될 것 같다라면서요. 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 공조가 유지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들도 7월에 이어 한 번 더 워싱턴을 찾아 이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운영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된 질문에 정영 안보실장이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반드시 2개 회담, 그러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 답방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한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보통은 미국 공화당이 대북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주도하면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조명균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청소년들도 방탄소년단 영상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아, 근데 그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 좋아요. 네. 좋죠, 당연히 좋죠. 예. 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상황, 현황을 얘기하다가 방탄소년단이 언급이 된 겁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 대라고 하는데 맞냐? 그러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맞다. 대당 $100, $200쯤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윤후덕 의원이 아니 그럼 북한 중고교생도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데 방탄소년단 혹시 유튜브도 접근이 가능하냐 보냐 이렇게 묻자 조 장관이 제약은 있지만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방탄소년단 콘텐츠가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JSA 비무장화 관련해서요. 남북한과 유엔사의 3자 협의가 있었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오늘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3차 협의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동 경비구역 관광객들의 자유 왕래 방법과 또 향후 남북한 경비병들의 근무 방식, 감시 장비 설치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일단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에는 이르면 이번 달 중순쯤부터 자유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미국 중간선거 얘기는 저희가 내일 이어가도록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달 중으로 러시아를 찾을 거라는 보도, 또 어제 우윤근 대사의 얘기도 나왔죠. 네, 그 얘기도 다음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북미 고위급 회담 8일 뉴욕서 개최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개가 주인한테 짖느냐, 경비원 때린 입주민 기소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던 입주민 갑질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아파트 차단기, 이거죠. 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경비원은 넘어지면서 이제 손목을 다쳤고요. 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입주민은 개가 주인한테 짖느냐 이런 막말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 입주민은 검찰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경비원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조심하고요. 아, 예. 네. 저는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예. 네.